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의 손용근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제 63번 문제부터 바로 75번 문제까지 2023년도 20일에 바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기출해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번은요. 바로 지역사회에 대한 욕구, 사정,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늘상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늘상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바로 욕구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욕구 사정에 대한 부분은 바로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대한 과정에서 욕구 단계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정답은 이제 4번인데요. 자, 명목 집단기법. 자, 명목 집단기법은 바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바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접 자료를 획득하는 거. 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접 자료를 획득하는 건 뭐죠? 바로 이게 서베이 조사라고 하죠. 서베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점 집단 기법. 자, 전문가가 패널을 대상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설문을 통해서 바로 합의점을 이끌어 나가는 조사 방법. 뭐죠? 이게 바로 델파이 기법이죠. 델파이. 자, 그 다음에 자, 3번 델파이 기법. 정부기관이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직에 의해서 수집된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2차 자료 또는 사회 지표 분석이라고 하죠. 사회 지표 분석.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지역사회 포럼이 되겠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공개 모임으로 개최한 다음에 바로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모색하는 방법, 이게 바로 지역사회 포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사회지표 분석, 지역사회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대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거. 이건 뭐죠? 바로 초점 집단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63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답 해설에서 보시게 되면요. 바로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대한 과정, 바로 지역사회 욕구 사정과 관련된 단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베이, 바로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되겠고요. 명목 집단 기법이 되려면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들에 대해서 바로 집단 내 이익을 수렴할 수 있도록 욕구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다. 이게 바로 명목 집단 기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델파이 기법인데요. 델파이 기법은 이제 패널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전문가들을 패널로 대상으로 삼고요. 그런 패널들에게 바로 반복적으로 우편 조사를 통해서 합의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의견 수렴 방법이 바로 델파이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2번은 델파이 기법이라고 해야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3번은요. 정부기관에서 바로 사회복지 관련된 조직에서 이미 수집된 자료의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는 거. 이걸 바로 사회지표 분석 또는 2차 자료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초점 집단 기법이 되겠죠. 바로 지역사회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바로 조사자가 제공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로 토론을 시켜서 의견을 도출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바로 초점 집단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64번입니다. 64번은 바로 이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핵심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A 지역은요. 저소득 가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저소득 가구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그 안에서 방임의 문제, 결식 등의 문제, 취약계층들의 아동들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곳이랍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소득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바로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런 취약계층 아동들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방임과 결식 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래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부양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아이돌봄 시설에 대한 확충을 위해서 서명운동을 했답니다. 서명운동. 그리고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입법 활동을 했답니다. 자, 그렇다면 뭡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대변해주고 변호해주고 변론해주고 옹호해주는 역할들이 되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는 뭐죠? 바로 저소득 가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바로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비율이 높은 이곳에 계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동들이 바로 아동 돌봄 시설을 확충을 해서 이 아이들이 안전하고 그다음에 부모의 부양 부담을 양육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서명운동이나 조례 제정, 입법 활동을 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옹호자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교육자 또는 중재자. 자, 중재자는 뭐예요? 교육자라는 것은 가르치는 역할이죠. 그리고 중재자라는 것은 뭐예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해주는 역할들이고요. 자원 연결자는 뭐예요?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자원이 필요한 사람과 자원을 제공해 줄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자원 연결자가 되겠고요. 조정자는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해서 뭐 중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약간의 좀 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조정자는 뭐냐면 중재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해주는 역할이고, 조정자라는 것은 좀 세부적으로 본다면 조정자는 바로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욕구가 있는 사람, 그 욕구가 있는 사람이 욕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욕구에 걸맞는, 욕구가 80이면 80에 걸맞는 자원을 지역사회 안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거고, 바로 욕구가 20만 있으면 20 정도에 되는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클라이언트가 욕구가 20밖에 없는데 80만큼의 자원을 제공해주면 이 사람들은 빈곤의 대서에 빠질 수 있겠죠. 또는 자, 80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40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면 욕구 충족이 안 되겠죠. 이런 과활용과 저활용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주는 역할이 바로 조정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해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옹호자는 바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직접 나서서 대변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래서 개입하는 역할이 바로 옹호자가 되겠습니다. 아까 박스 안에 있는 그 예시처럼요, A 지역에 있는 지역 그 저소득 가구들에 밀집되어 있는 그 방인과 결식 등에 그 놓여 있는 이런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아동들에 대한 안전한 보호, 그다음에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부분으로 아이돌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서명운동, 조례 제정에 대해서 입법 활동을 제시했다는 것은 바로 취약계층들을 위한 입장에서 대변해주고 변론해주고 개입하는 역할들, 옹호자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답 해설에서는요, 교육자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사회적 기능이나 문제 해결의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제공해서 가르치는 역할이 바로 교육자가 되겠고요. 중재자라는 것은 양자 간의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타협을 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고 상호 간에 만족스러운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해주는 역할이 바로 중재자가 되겠습니다. 자, 자원 연결자는요,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소개시켜주거나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이 바로 자원 연결자가 되겠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재자가 조정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중재자하고 조정자는 비슷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약간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자는요, 사례 관리자로서 바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욕구,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사정을 해서 바로 그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욕구에 기반한 조율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욕구가 20이면 20만큼의 어떤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결시켜 주는 거고요. 80만큼의 욕구나 문제를 갖고 있다면 80의 수준에 해당되는 바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욕구 수준에 맞게끔 조정해 주는 역할이 바로 조정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65번이 되겠습니다. 65번도요, 바로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대한 기술이죠. 자,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이 한 4문제 정도가 나올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연계 기술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계 기술. 자,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 중에 이제 연계 기술. 자, 그래서 연계 기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연계 기술이라는 건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욕구, 그리고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서비스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연계 기술인 거잖아요.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가 어떤 인적 자원, 어떤 물적 자원이 있는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바로 사회복지사가 바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욕구를 사정하고 그 욕구 사정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지역사회 내에 자원을 또 사정을 하겠죠. 클라이언트에게는 욕구 사정을 하고 바로 지역사회 안에서는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자원을 사정하겠죠. 그래서 발굴하고 동원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연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분이 바로 연계가 되겠죠. 그리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원,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것도 바로 이제 연계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을
확대시켜주는 것도 바로 연계가 되겠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중심으로 통합적인 서비스. 자, 통합적인 서비스라는 것은 바로 공식적, 비공식적, 공공 서비스, 민간 서비스 모든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간접적인 서비스, 직접적인 서비스 다 모든 것들을 통합적인 형태들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연계 기술입니다. 어떤 특정한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공식, 비공식, 민간, 공공 그리고 직접, 간접 모든 것들을 함께 다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연계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5번 보면 지역 주민들의 인권, 권익 향상을 위해서 사회 운동을 한다. 자, 인권 향상을 위해서 사회 운동을 하는 것과 연계 기술은 크게 관계가 없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바로 지역 주민들의 인권, 권익 향상을 위해서 사회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옹호 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1번, 2번, 3번, 4번은 연계 기술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5번은 바로 권익 향상, 사회 운동을 한다, 사회 행동을 한다. 바로 옹호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은요.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하게 되는 기술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실천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할 기술. 자, A 사회복지사는요. 독거노인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종교단체의 예산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뭐에 해당될까요? 자, A 사회복지사는 독거노인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내 종교단체에 대한 예산과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조직화에 해당되는 부분일까요? 옹호에 해당되는 부분일까요? 자원개발과 동원에 해당되는 부분일까요? 협상이나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일까요? 자, 정답은 바로 3번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원을 개발했잖아요. 바로 지역사회 종교단체하고 자원봉사자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했죠. 동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상은 아니죠. 자, 요청했다고 해서 협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독거노인들에게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종교단체들의 예산을 파악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자원을 개발하고 동원하는 역할이지 협상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66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원개발, 동원과 관련된 부분이죠.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고 동원하는 기술을 우린 바로 자원개발 동원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갖고 있는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들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자원을 발굴하고 동원하는 기술이 자원개발 동원 기술입니다. 자, 예시에서 보셨던 것처럼 A 사회복지사는요. 독거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 종교단체를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을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종교단체에다가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개발 동원 기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답 해설에서 조직화 기술이 되려면 바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나 서비스를 규합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조직이 갖고 있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운영해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조직화라고 합니다. 자, 인력과 서비스를 합치고 조직의 목표에 성취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 이걸 조직화라고 하는 거고요. 자, 옹호. 자, 옹호라는 것은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정당한 처우나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때 지역사회 주민들이나 지역사회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전문적인 대변을 해주거나 보호해주거나 또는 개입을 해주거나 또는 지지해주는 그런 기술이 옹호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협상이라는 것은요. 이 시와 관련된 바로 소수의 사람들에 관여하는 것인데요. 바로 지역 주민들의 입장과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관철이죠. 자,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황으로서 상대방을 이끌어나는 내가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걸 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예시 부분은 협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바로 개발하고 동원하는 부분이라고 해야지 협상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교육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사나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끔 바로 교육과정들을 제공해 주는 것을 바로 교육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오답 해설에 대한 내용들도 세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7번은요. 지방분권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자, 지방분권. 자, 지방분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2005년도에 처음 실시한 바로 분권교부세가 되겠죠. 자,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하고 이제 한시적으로 하고 나서 없어질 부분이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지방분권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바로 이제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2015년도 1월 1일자로 바로 여기서 이제 폐지를 한 거죠. 폐지. 그리고 나서 실제 2015년도 1월 1일 날 바로 보통교부세에 통합을 시킵니다. 보통교부세. 통합.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로 지방분권이 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제도는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바로 사회보험의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습니까? 자, 사회보험은 어디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죠. 중앙정부. 그렇잖아요. 그 중앙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 또는 주관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보험은 바로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자는 자 고용보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그 다음에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 자, 이렇게 보험자는 크게 세 가지로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확대되었다. 이게 잘못되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참여에 대한 권력이 재분배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주민참여의 권력이 이제는 중앙정부인 중앙집권화가 아니라 바로 지방정부인 그 권한이 바로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지역 주민들에게도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번.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민감성이 약화된다, 민감성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바로 민감성이 강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복지 수준이 지역 간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복지 수준이 지역 간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정 자립도 때문에. 자, 같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서울하고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혜택을 보지만 강원도나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같은 청년도 혜택을 보지 못해요. 또 단편적인 예로 이번 2023년도부터는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바로 버스를 탈 때 버스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해줘요. 물론 지하철은 무료이긴 하지만 바로 이제 공공 영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하철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바로 버스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이용할 때 버스 요금도 지원을 해줍니다. 어디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근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나 또는 다른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같은 장애인인데도 혜택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의 재정 자립도가 좋은 곳은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하니까는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은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 간의 균형이 아니라 불균형이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 약화되고 있죠. 원래는 전체적인 맥락은 중앙정부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중앙집권화가 아니라 지방분권화가 되다 보니까 야, 내 권한을 너한테 다 알아서 줬으니까 니네들 지방정부가 다 알아서 해. 난 책임 없다? 이러면서 이제 책임성이 약화되는 경향들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국가의 운영은 중앙정부가 하기 때문에
오롯이 바로 중앙정부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권한을 지방정부에다가 내려보냈다고 해서 그 책임까지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책임성이 약화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67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해당되는 문제는요, 바로 이제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바로 이제 추진 체계, 바로 지방 분권화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 주민 참여에 대한 권한이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의 어떤 집중되었던 그 권력을 바로 지방 분권화를 통해서 지방 정부에 자율적으로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새로운 욕구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 참여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요. 그 권력도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답 해설에서 보게 되면요. 바로 지방 분권이 확대가 되면서 바로 공공부조하고 사회 서비스는 바로 지방 분권화가 확대가 되면서 더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고요. 오히려 사회보험은요. 중앙정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민감성이 강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는요.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복지에 대한 수준에 대해서 불균형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불균형으로 인해서 바로 지방 정부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그래서 지역 이기주의까지 확대되는 이런 문제점들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지방 분권화를 통해서 바로 중앙정부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 약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들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하면서 중앙정부가 그 책임성을 좀 더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 권한을 지방정부에다 내려보내는 것은 맞지만 책임까지 내려보내는 건 아니죠. 결국에는 국가의 모든 책임인 거잖아요.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 즉 국가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방 분권화가 되면서 권한도 내려보내다 보니까 책임성마저도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은요. 바로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한 부분이죠. 자,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4년마다죠. 이제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계획, 종합계획은 무조건 목에 칼이 돌아도 5년이다. 하지만 4년짜리 하나 있고 3년짜리 2개 있다 말씀드렸었고요. 실태조사는 무조건 3년이다. 목에 칼이 돌아도 3년이다. 하지만 5년짜리 3개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잖아요. 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자,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인데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세울 때는 바로 심의만 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심의만. 어디서? 바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우선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자, 이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심의를 거친다. 얼핏 보면 슬쩍 지나가면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니은에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거원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맞죠? 그리고 시행연도는요. 전년도 11월 31일까지 수립해서 그다음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시행연도는요.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고요. 그리고 11월 30일까지 그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수립과 제출은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자, 4년마다 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들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거 맞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으면 기억, 니은, 리을, 기억, 니은, 리을 이거 체크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틀렸다고요.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정답인 바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3번이 정답. 이거 아닙니다. 기억. 왜 아니냐? 자,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요. 심의를 하는 거예요. 심의. 그리고 의회에다가는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 근데 뭐라 그랬었어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보고와 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건 말장난 한 거죠. 이거 말장난. 그죠? 자, 보고는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심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습 질문에 가끔씩 올라오는 부분이 뭐냐면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심의하고 자문하는 것이잖아요. 심의하고 자문. 그런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심의를 한다 그러는데 심의하는 겁니까? 자문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았었어요. 뭐냐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세울 때는 자문을 안 하고 심의만 한다는 거예요. 심의만. 다른 거 할 때 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한부모나 다문화 그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자문도 할 수가 있겠죠.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그런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세울 때는 심의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할 때는 심의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한다. 이렇게 해야 옳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래서 이게 해당되지 않는 거죠. 아마 여기서 4번 체크하신 분들 되게 많을 거라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거 잘못됐네 라고 아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4번 체크했다가 3번으로 옮겨 쓰시는 분들, 이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9월 30일까지 이제 수립하고요. 11월 30일까지 이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자, 연차별 시행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물론 뭐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한 부분이 이제 4년이잖아요. 자, 4년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전체적인 계획. 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서 만약에 올해부터가 바로 4년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체는 이제 4년 동안의 그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2023년도에는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2025년도에는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2026년도에는 뭐 할 거야? 라는 이 부분들을 연차별로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우겠죠. 그래서 4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연차별로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보면 바로 이제 재정관리에서 이제 그 예산 편성 방식이 있잖아요. 이 예산 편성 방식이 바로 기획 예산, 계획 예산이 있죠. 이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4년 동안에 세워야 될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기획 예산으로 세우고, 그 기획 예산에 따라서 연차별로도 또 예산을 별도로 또 수립하는 거죠. 자, 4년 동안에 쓰게 될 예산이 바로 30억이다. 가정을 해볼게요. 30억을 쓴다라고 한다면, 자, 1회차 때는 바로 이제 10억을 쓰고, 2회차 때는 바로 5억을 쓰고, 3회차 때도 5억을 쓰고, 그리고 4회차 때 바로 10억을 쓴다. 이렇게도 이제 계산을 해서 10억, 5억, 5억, 10억. 그래서 총 30억이라는 부분을 4년 동안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획 예산 또는 계획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나오는 바로 예산 편성 방식이죠. 자, 이렇게 4년 동안에 4년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세우고 연차별로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정답인 바로 68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답 해설에서 보면요, 바로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즉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대한 부분이죠. 바로 시, 군, 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바로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아까 우리 문제에서는 바로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한다? 심의만 한다는 거죠. 어디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그리고 나서 심의가 끝나면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추가할 거 추가하고 보완할 거 보완이 끝나면 바로 이제 시군구에 있는 의회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요. 자, 보고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해서 지방의회 보고가 끝나면 상급 기관인 바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우리 이제 사회복지 법제론 쪽에서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잖아요. 바로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 다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상급기관, 시군구의 상급기관은 시도지사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겠죠.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시도, 그리고 보건복지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귿에
자, 시, 군, 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요. 시행 연도는 전년도 9월 30일까지 하는 거고요. 계획을. 그리고 연차별 시행 계획은요. 시행 연도에 대한 전년도 바로 11월 30일까지 각각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9월 30일, 제출은 각각 11월 30일 날 제출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물론 연차별 시행 계획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 부분은 이제 생소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시행 계획에 대해서 바로 시행 연도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 9월 30일까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11월 30일까지 제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은요. 바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안에는 실무협의체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의무사항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의무. 그죠? 그리고 실무협의체 밑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실무분과가 있잖아요. 자, 실무분과는 뭐예요? 선택사항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선택. 여기는 의무, 필수사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실무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무협의체에도요. 바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1명에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잘못됐고요. 10명 미만으로 위원이 있다라는 거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역사회 보장 계획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자, 지역사회 보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 자, 실무협의체에서 제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 어디에서 제정합니까? 바로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심의만 하는 거죠. 지역사회 보장 계획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실무협의체가 아니라 바로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게 아니죠. 자, 그리고 바로 4번에 시군구 사회보장 급여에 대해서 제공과 관련된 사항들은 심의하고 자문을 한다. 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요. 바로 시군구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서 심의하고 자문을 하게 된다. 어떻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째, 전문성 원칙에 따라서 현장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그렇죠?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심의하고 자문하는 것은 바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하는 것이지 실무협의체가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시군구 사회보장 급여와 관련된 사항들은 심의하고 자문하는 것은 바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바로 실무협의체가 있는 거죠. 실무협의체는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서 구성이 되는 것을 바로 실무협의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 옳은 것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요. 실무분과는요. 포괄성과 전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공부문으로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대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 바로 운영되고 있는 게 바로 실무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자, 69번의 오답 해설에서는요. 바로 1번 사회보장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바로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위원장, 즉 실무협의체는요. 바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바로 위원은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지역사회 보장 계획과 관련된 어떤 실무협의체는요. 별도의 어떤 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의 조례 제정은요. 바로 시, 군구, 지방의회에서 제정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실무협의체가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즉 대표협의체는요, 바로 심의하고 자문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할 때는 심의만 한다는 거죠. 심의만. 그래서 실무협의체는요, 이 대표협의체, 즉 심의와 관련된 이 안건과 관련돼서 사전 논의 또는 검토를 하는 일들을 실무협의체에서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9번의 오답 해설에 대한 내용, 바로 이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70번이 되겠습니다. 70번은요, 바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추진 체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자원봉사 활동. 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원봉사 활동은 바로 이제 관련된 법이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이죠.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자,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인데요. 우리가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 31법이 있잖아요. 복지 31법에는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그 안 들어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선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어디냐면 보건복지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지 31법은 바로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은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우리 복지 31법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추진 체계에 대해서 그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1번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능과 그다음에 국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능과 국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보건복지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행정안전부예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그러면 퀴즈 하나. 자, 국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가의 기본계획은 몇 년? 그렇죠. 5년이죠. 안 봐도 그냥 5년인 거예요. 여기는. 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정안전부에서 바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자원봉사 센터에 대해서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하게 되죠. 그리고 이 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추진 체계는요. 먼저 중앙 자원봉사 센터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자원봉사 센터가 있는데요. 이 중앙의 자원봉사 센터는 바로 재단법인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공공기관은 아니고요. 바로 위탁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센터에 대한 정책 개발과 연구를 담당하는 곳이 중앙 자원봉사 센터가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시도 자원봉사 센터가 또 있겠죠. 시도 자원봉사 센터는요. 바로 이렇게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발과 이제 보급을 하는 거. 그다음에 바로 시, 군, 구, 바로 자원봉사 센터에서는요, 바로 자원봉사에 대한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들. 자, 그래서 바로 지방자치단체 중앙 자원봉사 센터, 중앙 자원봉사 센터 밑에는 시도 자원봉사 센터, 시도 자원봉사 센터 밑에는 시군구 자원봉사 센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앙에서는 정책 개발과 연구를 하는 역할들을 한다. 두 번째, 시도 자원봉사 센터는요, 바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한다. 그리고 시군구 자원봉사 센터는 바로 자원봉사자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70번에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자원봉사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정답 해설을 보게 되면요. 지역사회복지 추진체계 자원봉사 센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바로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되겠죠. 자, 행정안전부는요. 바로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제정된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리고 2006년도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복지 31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중앙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원래 2010년도에요. 바로 사단법인으로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바로 사단법인 중앙자원봉사센터 중앙회라고 해서 처음 출발을 했고요. 출범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위탁 체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2020년도에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제 사단법인이 아니라 이제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고요. 바로 중앙자원봉사센터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재출범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세세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2010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운영이 되었다가 그리고 2020년도에 명칭이 변경이 돼서 바로 재단법인으로 중앙자원봉사센터로 다시 재출범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위탁기관입니다. 그래서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위탁을 체결받아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71번이 되겠습니다. 71번은요. 사회복지관이죠. 제가 이거 출제가 된다고 했었어요. 이거 꼭 알아두시라고 했죠. 그래서 세 개의 기능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관에는 세 개의 기능이 있죠. 자, 첫 번째 기능이 뭡니까? 사례관리 기능. 그다음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 기능. 세 번째는 지역 조직화 기능이고 그 세부적인 사업들, 이거 사업들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게 출제가 되었던 거잖아요. 자, 사회복지관에 대한 사업 중에서 바로 지역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 자,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지 네트워크 구축도 있고요. 자활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인데, 자,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주거나 또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에게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거나 또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직업 기능을 교육시켜 주거나 또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나 자, 이런 부분은요,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에 해당되지 않죠. 자,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후원자를 개발하는 거. 자, 이거 우리 통합 이론서에도 다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아동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후원자를 개발하는 것이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바로 71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출제 범위는요, 지역사회 복지 바로 추진체계, 바로 민간 지역사회 복지 추진체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은 뭐냐면 바로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 조직화 기능, 그리고 자원 개발,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세 번째, 바로 아동 자립생활과 그다음에 지원과 관련된 후원자 개발은요, 바로 자원개발과 그리고 관리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자원개발과 관리 사업이 바로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의 하나의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자, 요 부분이 되겠죠, 요거. 그렇죠? 자원개발 관리 활동이라는 부분, 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후원자 개발. 그래서 지역사회 그 조직화 기능에는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 조직화, 그죠? 그리고 자원개발, 관리 활동이라는 부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후원자 개발은 관리 활동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답 해설에서 보면 바로 1번에 바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도시락 배달을 한다. 자,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은요, 바로 우리가 기능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례 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그리고 이제 지역 조직화 기능이라는 부분인데 바로 도시락 배달은요, 서비스 제공 기능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 서비스 제공 기능 안에서 세부적으로는 바로 지역사회 보호 사업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지역사회 보호 사업의 또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바로 급식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도시락 배달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바로 서비스 제공 기능, 그리고 그 안에서 바로 지역사회 보호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보호 사업 안에 바로 급식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을 위해서 문화 프로그램. 자,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은 바로 서비스 제공 기능 안에서 바로 교육, 문화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 교육, 문화 사업 안에 세부적인 것은 문화복지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문화복지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직업 기능을 교육시켜 주는 것. 자, 직업 기능을 교육시켜 주는 것은 서비스 제공 기능 안에서 바로 자활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자, 서비스 제공 기능 안에서 자활 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은요, 서비스 제공 기능 중에서 바로 지역사회 보호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지역사회 보호사업 중에서도 일상생활 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바로 서비스 제공에서 지역사회 보호사업이 있고 그 지역사회 보호사업에는 급식 서비스,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등등이 있거든요. 그중에 바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는 지역사회 보호사업, 그중에 일상생활 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던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72번. 72번은요, 바로 사회적 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회적 경제 조직. 자, 사회적 경제에는 바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를 들게 됩니다. 자, 마을 기업과 그다음에 자활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그 중에서도 사회적 경제 조직인 바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이냐? 자,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서 자, 우선 사회적 기업은요, 이거는 기업입니다. 기업이에요. 시설 아니에요. 공공기관 아니고 일반 회사에서 사회적으로
바로 이렇게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뭔가를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리 사업과 그다음 비영리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급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그러니까 즉 취약계층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일들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 하는 일이고요. 비영리인 경우에는요, 바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뭘 제품을 만들어주거나 맞춤 어떤 제작을 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기부를 해주거나 이런 일들하는 것은 비영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영리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들을 고용을 시켜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은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서 영업 활동을 해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자,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조직의 형태는요, 민법상의 조합 또는 상법상의 회사 또는 특별법상의 어떤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보건복지부로부터 바로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아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회적 기업의 인증은요, 어디서 되냐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바로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 자,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 되겠죠. 그리고 서비스 수혜자, 그리고 근로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참여에 대한 의사에 대한 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맞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바로 기역,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리을을, 디귿을 제외한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정답인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말씀드린 대로 바로 사회적 기업은요, 인증을 어디서 하느냐,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비 사회적 기업도 있긴 하지만 바로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승인을 해주고요. 결국에는 바로 결정적으로는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사회적 기업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출제 범위는요, 바로 지역사회복지 추진 체계에 대해서 바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중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7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3번 문제도 좀 다소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아론스테인이 제시했던 바로 그 단계별, 그 참여 수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대한 부분, 여기 좀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죠. 자,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대한 부분에서 자, 지역 주민들의 참여 수준이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것으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높은 것은 뭐냐면 의사결정의 권한을 바로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되겠죠. 가장 낮은 수준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단순 정보 제공 수혜자, 단순 정보를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정보를 수혜받는 거예요. 서로 쌍방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리을에서부터 그다음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하는 거. 그죠? 물론 최종 결정은 바로 이제 그 공공기관이나 중앙정부가 최종 결정을 하지만 바로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고 참여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번째는 이제 조직 대상자. 그죠? 그 다음 번째는 바로 단순 정보 수혜자. 바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운동, 즉 주민 참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주민 참여에 대한 8가지 단계 아론스테인이 제시했던 부분들이 되겠죠. 자, 참여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은 바로 의사결정의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아론스테인이 제시했던 부분 중에 뭐에 해당되냐면 바로 권한 위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권한 위임은 결국에는 바로 주민의 권력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참여 수준이 높은 두 번째는요. 계획 단계에서 참여가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이것은 바로 아론스테인이 제시했던 부분 중에 바로 회유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회유 단계는요. 형식적인 참여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조직 대상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조직 대상자는 바로 상담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참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단순 정보 대상자, 자, 단순 정보 대상자, 바로 수혜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정보 제공자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정보 제공자가 되는 부분들 형식적 참여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가장 참여 수준이 낮은 수준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리을, 기역,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순 수혜자, 즉 단순 정보 수혜자죠. 예, 대상자라고 했는데 단순 정보 수혜자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7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번에 사회복지 정책론에서는요, 사회복지 운동이라는 부분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자, 처음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운동도 이제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다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바로 이 사회복지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지역사회복지 운동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운동은 지역사회복지 운동과 거의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사회복지 운동은 바로 지역사회복지론을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나온 사회복지 운동도 함께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과목들이 서로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자, 74번은요, 이렇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자, 지역사회 복지 운동의 옳은 것. 우선 사회복지 전문가 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자, 처음에 지역사회 복지 운동은요,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해서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역사회 주민들, 사회적 약자들 함께 하면서 바로 사회적 약자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그다음에 뭐 전문가들과 다양한 형태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꼭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해서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목적지향적인 조직적인 활동이 되겠다. 그죠? 자, 목적지향적인 활동이 되겠죠. 그죠? 예, 요게 맞겠네요. 그 다음 번째, 복지, 운동. 자, 운동에 대한 초점은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 자,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바로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지역사회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배제한다. 지역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역사회 복지 운동에 대한 단체는요, 바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활동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복지 운동이고요. 지역사회 복지 운동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요. 복지지향적인 조직적인 활동이 바로 지역사회 복지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오답 해설에서 바로 지역사회 주민들 전체가 기반이 되고 대상자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은 바로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긴 하는데, 바로 사회복지 전문가도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운동가나 또는 실무자나 또는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모두 다가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사회복지 전문가만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바로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해주고, 바로 사회 연대의 의식을 고취시켜서 바로 지역 공동체에 대한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지, 바로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하려고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의식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바로 이런 지역사회 복지 운동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바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나 또는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들을 하거나 또는 사회복지 교육 등 다양한 형태들의 지역사회 복지 운동 단체들이 있고요. 이런 지역사회 운동 단체들은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을 하면서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활동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는요,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운동에 대한 특징이라는 부분인데요. 지역사회 복지 운동에 대한 특징은 우선 운동의 주체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비제도적인 참여의 형태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집단적인 참여를 통해서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회 운동의 일환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 근거지에서 바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복지론 마지막 문제 7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근 바로 복지 전달책에 대한 동향, 이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우선 사회복지 전담 인력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 자, 수요자 중심 누구죠? 고객을 얘기하는 거죠. 고객이 누굽니까? 일명 클라이언트를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는 바로 제공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공자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그 수요자, 그 권한과 권리가 의무가 이제 확충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수요자 중심, 소비자 중심 또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이 바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설들을
과거에는 허가제에서 이제는 신고제로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 안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수요자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합 사례 관리가 축소되었다. 자, 통합 사례 관리가 점점점 확대되고 있잖아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나 문제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수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단편적인 서비스를 갖고는요, 그 문제나 욕구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자, 클라이언트가 있는데요. 이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욕구들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자,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욕구를 사정을 해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아예 줄줄이 사탕이에요. 여러 가지 욕구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욕구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데 자, A라는 기관에서는요 1번, 2번밖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욕구를 완벽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기관과 연계해야 되겠죠. 자, B라는 기관. 자, 연계합니다. 연계. 자, B라는 기관에서는요 3번과 4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문제나 욕구들을 다 완벽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기관과 또 연계를 합니다. C라는 기관에서 보니까 5번, 6번, 7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죠. 종합적 서비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관련된 기관들끼리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거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한 곳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해서 바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통합 사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간에 대한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보건과 연계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사례 관리를 확대해 나간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옳은 표현일 것 같고요.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통합 사례 관리를 축소시켰다라는 부분, 이게 잘못되었죠. 그래서 75번에는 바로 3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 즉 거버넌스를 구축했고요. 이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이제 통합적인 사례 관리를 할 수 있게 확대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2023년도 20일에 바로 지역사회복지론을 모두 다 기출회수를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이제 가채점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함께 공부했고요. 바로 이제 좋은 소식이 없었던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노력이 부족하셨던 분들은요. 다시 한번 2024년도를 위해서 함께 저와 또 애들과 함께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용근입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